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뵀는데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스트 분을 모셨어요. 우리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창업자이자 이제 대표이사인 김태용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랑은 뭐 약간 학연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제가 원래 봄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방학 때 미국 다녀오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오늘 또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김 대표님이 5월인가 이제 네. 책을 투자를 위한 투자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또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거의 제가 몇 년 사이에 읽은 국내 투자서 중에 가장 제일 좋은 진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그 영상이나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태용 대표님 웰컴이고 저희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과찬이신 건 아는데 어쨌든 좀 초대해 주셨으니까 오늘 열심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김 대표님 아는 분들 여의도에 뭐 우리 전문직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 거의 뭐 기라성 같은 기관들을 다 거쳐가고 거기에 뭐 대표 펀드 다 운영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네. 뭐 어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로 증권사에서 그리고 마지막 증권사는 대우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하다가 미래세 자산운용에 이제 2003년경에 이제 펀드 매니저로 데뷔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디스커버리, 서먹 만들기, 솔로몬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표 펀드들을 맡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회사가 처음에는 작았는데 워낙 선배들의 수익률 또는 저희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뭐 거의 40조 원 이상 이제 국내 펀드가 그래서 마켓시어가 그때 막 40%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큰 사이클을 그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이트 펀드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어려운 경험도 했었고 이러면서 미래에셋에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계 회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미국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치 투자로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또 근무를 하다가 그때 이제 사실 리만 사태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재미로 말씀드리면은 리만 사태가 와서 저는 회사가 그리고 또 다 미국발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타격을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템플턴은 전혀 끄떡도 없었고요. 가치 투자 계속 오히려 이렇게 쌀 때 주워 담아야 된다 이런 철학으로 진짜 잘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왜 회사를 브레인 자산운용으로 옮겼냐면은 그때는 한국이 너무 싸 보였습니다. 네. 그 브레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네. 거의 로컬 헤지펀드 맞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2009년 그러니까 리만 터지고 4개월 있다가 창업이 된 회사인데요. 네. 예, 위기를 기회로 삼은 그런 회사죠. 네. 예, 그런데 제가 뭐 같이 조인하고 1년 만에 수탁고가 3조 4조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한 거는 사실 2012년 예, 그때 그리스 스페인 위기 피그스 위기 때 작은 위기였지만 저도 이제 배운 거를 활용해서 창업에 욕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신 지 이제 네. 딱 한 10년 정도 이제 네, 되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투자를 시작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10몇 년 전에는 국내 기관 의 힘이 대단했고 그중에 이제 미래의 힘이 너무 대단해서 외국 투자가들도 미래가 뭐를 사고 파는지 항상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펀드가 디스커버리 펀드인데 뭐 수익률도 경이적인 수익률이고 규모도 뭐 엄청나게 컸었는데 그때 뭐 어떻게 팀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예, 이제 워낙 이제 펀드가 많아지고 커지다 보니까 본부가 4개가 있었고 그중에 한 본부장을 제가 이제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들은 한 3-4명 정도 해서 운영을 했고 이제 디스커버리랑 3억 만들기 솔로몬 이런 거를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한 5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팀에서만 운영하는 자금이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2004, 5, 6, 7년이니까 중국이 인프라 투자 한참 할 때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는 투자하기가 아주 좋았던 쉬웠던 사실은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로스힐이 지금 이제 그 어떤 전략을 하시고 그로스힐이라는 이름이 좀 재미있는데 어떤 뭐 예. 그런 배경이 있나요? 예. 회사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그로스힐은 이제 저희가 창업할 때 저희가 이제 그로스 이게 그로스라면은 영어로 이게 안 좋은 뜻인데 그로스는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템플턴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성장 가치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주를 발굴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가 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로스라고 지었고 힐이라고 붙인 이유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사실은 이제 다른 S&P 500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굉장히 베타 볼이 크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옛날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큰 산의 계곡 같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힐 같이 스무스 아웃 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장기 수익률을 가져가자는 이제 그러한 목표로 설립을 했고 마침 그때가 이제 한국의 헤지 펀드가 이제 그러니까 인버스 ETF가 생겼던 때고요. 그 당시가 2012년이요. 네, 2010년 11년 이때 인버스 ETF가 처음 생겼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헤지가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16년에 사모자산 운용사들 그러니까 해치 숏 매도가 가능하게끔 하는 이러한 그 인스트루먼트들이 그때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변동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장기 수익률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 목표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가들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제 받아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으로 물론 개인 투자가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자금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삼성생명 또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그러한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국내 뭐 유명한 데들은 다 돈을 맡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책을 쓰신 계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우리 김 대표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을 투자를 위한 책을 읽고자 저도 투자를 몇 시간을 했는데 읽으면서 앞부분은 마치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습관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 증권사 직원이 쓴 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분이 썼던 그런 거가 녹아 있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어떤 생각으로 이게 책을 왜 쓰셨나 그냥 운영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특히 자산운용사 대표시고 오너신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을 항상 거의 1년 가까이 반납하고 쓴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취지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세 개의 운용사를 거쳤고 운용 스타일이 다 다르고 투자 철학이 다른데 정말 거기에 다 강점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강점 중에서도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데 최대한 이 공통분모를 모아서 이런 노하우들을 저희 후배들한테 좀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예. 그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은 아니면 희망하는 네. 그 지침서 같은 생각으로 썼다고 앞에 서론인가 어디에 네, 그런 기억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뭐 책이랑 상관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던 차에 이제 출판사에서 마침 연락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펀드 매니저들한테나 뭐 이런 또는 뭐 애널리스트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한 2, 3년 동안에 이런 좋은 채널 이남호의 교수님의 댓글 좋은 보면 주식 각마다 채널. 댓글 남기는 분들 중에 예. 내공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예. 다 이제 이렇게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다 업그레이드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3%도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셨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책은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시황을 얘기하는 거나 유행 타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아무 때나 펼쳐봐도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확률이 높구나. 이런 노하우를 많이 녹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몇 년 뒤에 보셔도 아마 도움되실 부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지금 이제 현재에서 보면 우리 한국 시장 위치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뭐 단기적인 건 아니고 시장을 큰 흐름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클 때문에 이제 차트를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 3개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빠지기 시작한 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작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그러니까 여름부터 그렇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예. 빠졌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경기 선행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 다음에 PMI, 그 매니주팩처링 인덱스, 이게 상당히 고점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는 지나가서 둔화된 모습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OECD 리딩 인디케이터는 그냥 구글에서 치시면은 여러분 차트 다 보실 네, 수 있는데 네, 네. 클릭할 때 OECD에서 코리안 부분만 빼서도 보세요. 그게 한두 달 빨라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OECD 네. 말고 코리안 리딩 인디케이터. OECD 리딩 인디케이터 안에 OECD 국가 32개국인가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예. 그 안에 클릭을 하면은 한국 것만 또 아, 볼 수 있어요. 네. OECD 전체랑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산업 경기가 선행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에 맞습니다. 하나니까 이제 네. 그걸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가 한국 수출을 보고 있어요. 따로 띄어서요. 네. 그 팀모 아저씨가 제일 잘 아는 예, 그분이 예. 맨날 그거 강조하시죠. 네, 그래서 그 차트를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보면은 네. 7월, 8월에 작년에 이게 꺾이기 시작한 거를 완연히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3% 나갔을 때 3분기부터는 좀 둔화된다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때 콜을 하셨네요. 아 근데 제가 생콜은 못했어요. 솔직히 이제 그 타임리하게 못 나갔고 근데 팔자고 그 상황에서는 네. 긴가민가 하는 네. 의심을 갖는 것만 해도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둔화됐다, 다 둔화될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런 지표들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네. 변곡점 바닥에서 치는 것도 이제 그걸 참고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수출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한국의 수출이 저번 달에 꼬리를 약간 틀었어요. 그리고 8월 달 거 아직 안 나왔는데 10일 단위로 발표하거든요. 20일 거까지 오늘 제가 보고 왔는데 오늘 거는 좀 정확하진 않지만은 8월 달은 7월 달보다 더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수출이 선행성이 강한 이 수출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약간 경기 바닥권에 있다. 약간 턴에 기미가 보인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본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가 온다. 이러고 누구는 이제 침체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체감상 침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주가상이나 리딩 인디케이터들이 다 경기 침체를 바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뿐이죠.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갔거나 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얼만큼 우리가 견뎌야 되지? 이 부분을 알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00년에 진짜 모든 건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미터로 한국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기준으로 리세션에 들어간 것들은 최장기간이 18개월이었습니다. 네. 예, 2008년도 18개월이었어요. 그때가 최장기간이었고요. 그리고 평균이 13개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주가가 빠진 것도 벌써 8개월이 넘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부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농후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길면은 내년 그러니까 2023년 여름이 굉장히 긴 시나리오인 거고요. 1년 반 정도. 네. 그때 주가는 근데 그 침체기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경기 침체 구간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주가는 다 돌아버려서 선행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완전히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네. 미국 주가의 바닥은 내년 1분기나 2분기가 바닥이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슬라이드를 저를 믿지 마시고 데이터를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미국의 S&P 500이 지난 60년간 그 리세션이 왔을 때 침체가 왔을 때 그해 주가가 얼만큼 빠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의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네. 그런데 리세션 온 해도 빠지고 그 다음 해도 여전히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60년간.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01년에 왜 그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99, 2000년에 IT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큰 버블이 있었죠. 너무 고평가를 시켜놓고서 그 다음에 빠졌었던 그때가 유일한 때였고요. 나머지는 그 해에 바로 주가가 벗어났거나 다음 해에 벗어난 확률은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뭐 경기 침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년 중에는 벗어난다. 주가상으로는 벗어난다. 이런 것들이 통계들이 다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거의 뭐 30% 가까이 빠졌다, 20% 반등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요약을 할게요. 요약을 하면은 기간적으로 완성이 안 됐어요. 하락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하락의 여지는 있다. 기간적으로는. 기간이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락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최소 6개월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대세 상승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게는 갈 수 있지만은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가기는 거의 지금 지표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전저점이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처에 오는 2,400이나 뭐 2,300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라고 코스피 생각합니다.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주가가 뭐 기간상 조금 더 추가 다시 조정을 해서 전저점을 터치하는 것을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뭐 1, 2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보면 주가가 바닥권이고 아마 내년 상반기 1분기나 2분기가 바닥을 치고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틀릴 수 있는 리스크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아 있는 리스크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을 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장난을 칠 건지, 어떻게 위협을 할 건지 이 부분은 모르잖아요. 푸틴 그래서 리스크. 그게 그냥 단순히 그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은 굉장히 경기가 그래도 튼튼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물가 같은 거 보니까 생산자 물가가 이제 뭐 거의 20%대 후반이 나오거든요. 전년 동기에.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그 물가 현상 때문에 그 환율도 지금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이유도 그렇죠. 다 유럽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신고가 다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의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발 어떤 위기가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블란서에서 일하는 젊은 펀드 매니저를 만났는데 블란서는 또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니까 나름대로 인플레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런데 옆에 나라 독일이나 영국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자. 장이 화랑일 때보다 장이 요즘같이 횡보내지 좀 안 좋을 때 공부하기 좋은 시기네요. 이제 이 시세는 좀 덜 보시고 차분히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이제 볼 때 첫 번째 이제 이제 이런 소제목을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인간의 본능하고 이제 거꾸로 역행을 하라. 그러고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게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이제 내가 주식을 샀다면 내가 나 자신이나 제 3자 주위 사람들한테 산 이유를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렇게 훈련을 하라는데 그게 어떤 그 의미신가요? 이게 이제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제가 주식을 과거에 이제 샀을 때 보면은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라서 사실 한국 주식은 못 삽니다. 그냥 해외 주식이나 또는 옛날에 뭐 ETF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주식들 사는 걸 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거의다가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처럼 잘 아는 기업 또는 이쪽 업황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사시는 경우 이게 제일 바람직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되게 많은데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죠. 그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증권 방송에서 보고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이유가 다양한데 뭐 어떤 이유든 상관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산 주식을 남한테 한번 설명을 하고 친구한테 너도 이거 한번 사봐라. 이유는 뭐뭐뭐 때문이다라는 설득을 한번 해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정리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뭔가 부족함이나 막힘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펀드 매니저 할 때 뭐 그때 지금도 하지만 그때도 항상 그랬어요.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다른 동료 펀드 매니저들한테 나 이거 못 샀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1, 2, 3를 항상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다가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럼 다시 리서치를 했고 이런 원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그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처음에 들어서 산 경우는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은 언제 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회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그 부분을 증권방송에서 다시 다뤄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앞에 전방 산업이 왜 좋아서 어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고 제일 경쟁력 있어서 이런 이유로 샀다라고 그러면은 그 반대의 이유가 생기면은 줄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업도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너무 많으면 그 자체가 또 장황하니까 아주 네. 심플하게 나의 아이디어를 내가 왜 샀는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습관. 그러니까 네. 투자 클럽 같은 경우도 이제 좋겠네요. 그러니까 외국은 보니까 투자 클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근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종목도 얘기하고 항상 네, 맞습니다. 그 컨빅션 확신이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네, 네. 뭐 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기 사이클도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어떤 산업이 좋아질지는 다 똑같이 공평하게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관 투자가가 됐거나 애널리스트가 됐거나 이런 특정한 정보에 우위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그렇죠. 그거는 보급률만 봐도 아직 성장 산업인 걸 너무 그렇죠. 잘 알 수 그렇죠.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연간 9천만 대 자동차가 팔리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뭐 한 600만 대 작년에 팔렸으니까요. 한 5% 좀 넘게. 그러니까 한 4, 5년간은 되게 긴 사이클이 들어온다는 거는 모든 분이 지금은 이렇게. 다 알고 그렇죠. 계신 예,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2년 전에도 알았고 뭐 3년 전에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계된 주식이 LNF나 뭐 이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10배가 올랐잖아요. 10배나 올랐네요. 예, 10배가입니다. 10배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냐 안 끝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산업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성장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럼 이 산업에서 내가 찾아보자 이렇게 하나를 네. 1, 2, 3을 예. 할 때 첫 번째는 고성장 산업, 네, 고성장 전기차, 산업을 배터리. 후보를 우리가 예. 뽑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산업 내에서 그러면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 메이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SK 온이라든지 그렇죠. 삼성 SDI라든지 이쪽에서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분리막 하는 회사 아니면은 응급제 회사 뭐 SKC 예, 뭐. 전해질 회사 양극재 회사 아니면 중국에 이제 원재료 네. 만드는 데도 갈 수 있고 해외 그렇죠. 투자를 한다면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긴 시작하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2차 전지를 이렇게 밸류체인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결과적으로는 양극재거든요. 네. 전체 원가의 40%가 양극재. 양극재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은 몇 분기가 지나면은 실적에서 나와요. 분리막 회사는 갑자기 적자가 나고 응급제 회사나 전해질 만드는 회사들은 단가 인하가 돼가지고 이익을 못 내버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양극재 회사는 양극재는 완전 달라요. 아. 가격 전가 다 하고 증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슈퍼 을이네요. 네 그런 납품을 해도. 예, 그 비중을 찾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나 이런 것들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켓시어가 얼마나 되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그 동안에 이제 SDI도 그렇고 부진했던 이유는 많이 필요한 건 맞는데 경쟁사가 계속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중국에 많은 경쟁사들이 생겼고 노스볼트도 들어왔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경쟁은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좋은 건 알겠고 거기서 좁혀 나가서 그러면 어떤 기업으로 좁혀지는지가 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남는 이제 두 회사가- 번째 네, 두 단계. 번째까지 거기 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는 회사들은 보면은 그러면 양극재 회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한 뭐 3개 정도 되니까 네,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기업 이익하고 밸류에이션하고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되면은 이 순서로 이제 남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이 그냥 이거를 부인하기도 어렵고 주가 조정하면 사야겠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잘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논리의 이제 전개 예. 그런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논리도 있고 그만큼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스스로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은 자기 자체가 확신이 좀 가는 거고요. 주가가 막 빠지잖아요. 코스피 빠지고 다른 주가들 다 같이 빠질 때 그런 주식들은 사실은 불안하지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논리가 튼튼하고 내가 체계적으로 사고라면 내가
뭔가 긴가민가 하거나 틀렸을 때 뭐가 틀렸는지 찾고 나의 그 오류를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예. 그러면 양극재 세계 회사는 다 국내에 있나요? 네. 지금 국내 회사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딘가요? 거기가 세 군데가? 네, 이거는 뭐 종목 추천이 아니니까 예,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LNF하고 LNF.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일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이 증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계는 예를 들면 신차를 만든다 그러면 4, 5년 전부터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미 원재료 소싱이나 이런 것들의 네, 네. 스펙을 다 결정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장기 오더를 갖고 있고 그 오더를 손에 쥐고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한 4년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4년간 매년 연평균 60% 정도의 증설을 하고 네. 있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저희 구독자, 청취자분들 이게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저희는 지금 배우는 얘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맞물려서 투자 기간과 투자 수익률을 정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여기 이제 그 다음 챕터에 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투자 기간을 정하는 거는 사실은 뭐 길게 하시면 제일 좋죠. 제일 이제 그런데 이거는 장기 투자다. 예, 장기 투자. 근데 저희 고객들도 그래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다 수익 내고 나가세요. 나중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다. 좀 예, 기다리시는 좋은 분들은.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1년만 어떻게 해볼까 이제 이러시거나 또는 뭐 짧게 가면은 중간에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금의 용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걸 찾아서 이제 또는 이제 뭐 그런 빠졌을 돈은 때 원래 주식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금의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 기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나 S&P 500이 빠졌는데 중간에 물 타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뭐 이게 역사의 반복이고 이게 100년을 놓고 봐도 항상 2년 뒤에는 항상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차트도 좀 보여드릴 뭐 그것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긴 하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좀 가져가라는 거는 미국 기준으로도 한 40년 평균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배당 포함해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빠지는 애 다 포함해서도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 수익률을 20%로 잡는다 이러면은 꽤 많이 잡으신 거예요. 네, 꽤 많이 잡으신 건데 어떤 해는 뭐 진짜 4, 50%도 벌고 이러잖아요. 2020년 같이는. 근데 이제 그거에 너무 이렇게 습관화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제 기대 수익률 높여 놓으면은 나중에 팔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정해 놓으면은 자기가 되게 편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지수가 아니고 종목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팔고 났는데 15%에서 팔았는데 30%까지 올라갔어요, 수익률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세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라 자기가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걸 팔고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주식을 발굴해서 들어가는 이런 기회로 삼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원칙대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더 올라가도 후회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기준을 가져가면은 멘탈 관리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뭐 이 고수의 이제 실전 얘기네요. 되게 이제 막상 최근에 입문한 분들은 약간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되게 네. 중요한 것은 네. 내가 어떤 종목을 샀거나 관심이 있으면 한 세 가지 요약을 내가 네.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목표 주가, 그다음에 나의 타임 프레임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근데 여기 그 관련돼서 보다 보니까 한국이 그 상승 하락의 사이클이 한 3, 4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보통? 뭐 한국은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gat혀 있었던 때도 꽤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미국 S&P 500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3, 4년 맞죠. 예, 3, 4년 정도 되는 거고 상승이. 예, 그리고 이제 하락할 때는 뭐 길어야 2년 미만 이렇게 반복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 삼성전자는 조정받은 지 이제 1년 반 넘었고 우리 전체 시장 다 1년이 넘어가니까 약간 조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는 맞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네. 그 이제 친절하게 그 개인 투자가를 위한 어드바이스도 주셨는데 이제 집중 투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뭐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뭐 30개, 50개씩 펀드 같이 갖고 갈 수는 없는데 그 집중 투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 내가 가령 뭐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 30대, 40대 이제 네. 그 이제 직장인이면 몇 개 종목 정도를 그 갖고 가는 게 좋나요? 보통 이제 우리 그 전문적인 표현으로 이제 압축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제 아마 책에는 또 워런 버핏이 실제 종목 좀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 그렇죠. 네. 주식 익스포저는 거의 대부분 한 몇 종목에 다 그 맞습니다. 압축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셨는데 그 개인분들은 사실은 이제 집중 투자라고 그러면 뭐 한두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보기에는 5종목 정도가 좋은 것 같고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뭐 10종목 이 정도가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펀드에 가입하시면은 펀드는 종목이 한 7, 80개 정도 돼요. 그렇죠. 최소한.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일임하는 회사들도 개인 투자가들도 한 20종목 정도로 투자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가령 뭐 몇 억이 있어서 저는 돈이 없지만 내 몇 억이 있어서 우리 그로스일에 이제 일임을 맡기면 보통 몇 개 종목을 사세요? 저희가 20개에서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해야 되는 한 5개 종목과 기관이 한 7, 80개 하는 거 이제 중간쯤 정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아 보이긴 하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개인 자금들이 꽤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뭐 1억 이상이면은 이제 뭐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종목을 좀 쪼개서 가져가는 게 그렇군요. 네. 되게 변동성 관리도 좋고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5개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개인 투자가한테는 개인 투자 예. 사실 보세요. 25개면은 개인 투자가가 25개 기업을 계속 점검하는 거는 사실상 되게 바쁩니다. 한 회사를 보면 경쟁 회사도 봐야 되니까 네. 진짜 일이 많은 거죠. 아, 예. 그거 못 하세요. 그렇게 많이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고 네. 저희는 애널리스트가 6명 이상 있기 때문에 다 나눠서 보거든요. 나눠서 보고 나눠서 추천하고 예. 나눠서 실적 점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개인분들께서는 자, 처음에 이제 주식을 계좌 열고 시작을 하시면 아마 2-3 종목 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나중에 가다 보면 추천이 되니까 계속 늘어나다 이게 이제 보면은 애드가 추가가 예. 되죠. 얘기 들은 거 하고. 그러면 10개 손가락이라고 봤을 때 정말 뭐 아픈 손가락 다 아프겠지만 정말 좋은 거는 있거든요.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고 자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서 버는 거를 잡주들이 막 까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10개 네. 들고 있으면 수익 많이 내는 건 한두 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분산 효과가 좋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같이럼 이제 하락장이나 이럴 때는 사실 저희는 실제 이런 전략을 써요. 뭐냐면은 잘 모르거나 베타가 큰 종목들을 나중에 산 것들은 정리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 기관 투자가조차도 조금 욕심이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산 종목들 너무 이거 탑티어가 올라가니까 요 수혜주도 같이 올라가겠지 하고 네네. 뒤에 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폭락할 때 다 쳐냅니다. 쳐내고 그 돈으로 원래 자신 있었던 종목들을 더 많이 삽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자신 있으니까 단가를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가 또 나중에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압축 투자를 하라는 거는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좋은 주식도 빠지고 나쁜 주식도 같이 빠져요. 왜냐하면 그냥 펀드에서 돈이 나가고 주식을 회피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좋은 주식이라서 들 빠지긴 하겠지만은 네.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이럴 때는 리밸런싱을 할 기회다.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근데 왜 그럼 5개도 많은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한 5개 이상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섹터들이 보면은 성장주가 올라갈 때도 있고 가치주가 올라갈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2020년에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엄청난 주도주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BBIG라든지 예, 예. 뭐 이런 엄청난 주도주였는데 그때 굉장히 좋긴 했었어요. 이익이 30%씩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주가가 1년 만에 갑자기 40% 이상 빠집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러면 이익이 30%씩 빠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30% 성장하던 기업이 15에서 20% 성장으로 그렇죠. 약간 둔화되는 네, 게 네, 다예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이거를 페널티를 주는 거는 페널티를 세게 주는 거죠. 마치 뭐 회사가 큰일이 난 것처럼 페널티 주면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짧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카카오 1등이고 이거 없이는 이거 절대 안 망하는 기업은 네. 확실한데 네, 네. 왜 이렇게 빠지냐? 뭐가 잘못됐지? 그거는 시장의 색깔이 변한 거죠. 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러한 성장주들이 가치를 많이 받는데 그렇죠. 갑자기
페드가 금리 올리고 아, 하면서 예.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할인이 많이 되고 예. 미래의 이익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는 서로 베타가 달라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맞춰요? 언제는 이게 가고 언제는 이거 가고 다 못 맞추고. 실제 말은 쉽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로 해서 자동차를 사고 조선주를 사고 뭐 저는 철강주를 안 좋아하니까 이제 조선주 대신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한동안 계속 쉬었어요. 카카오 네이버 갈 동안 이건 네, 쉬었어요. 네. 근데 카카오 네이버가 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요. 음.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각 베타가 다른 섹터에서 탑픽을 5개 정도를 가져가면은 전혀 지치지가 않아요. 일단은. 근데 저 책을 보다 보니까 서로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서로 밀고 당기는 5종목의 법칙. 그게 이제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투자하다 보면은 저희 남들이 가진 주식은 다 올라가는데 내 주식만 안 올라. 그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멘탈 상하고. 저희 와이프가 가끔가다 괴롭힙니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다른 주식을 성격이 다른 주식을 넣어주시면은 예. 네. 그냥 계속 이건 안 오르는데 요거는 올라가면은 그래도 재미가 있거든요. 예. 네,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얘네가 다 왔다 싶으면 또 성장주 지금 많이 싸져 있잖아요. 성장주가 또 오르기도 할 거예요. 앞으로는. 네, 그런 밀고 당겨주는 종목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성장이나 가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네. 좀 균형 잡히게 한 네. 최소한 5개 하고 이제 그것도 다양한 업종에 좀 걸쳐서 네. 그 중에서 이제 성장주를 갖고 예, 그래서 하는 게 지금 좋다. 재미없는 주식을 네. 포트에는 지금 담고 계셔야 돼요. 예, 이 예. 지금 한참 재미없는 주식은 음. 네. 다음 저기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